혼자이긴 하지만 혼자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죠. 파트너, 공급자, 구매자,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저희가 섞여서 일을 하는데 1인 창조 기업이 분명히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사업 구조에서 내가 이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 비즈니스를 사업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화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이신 거를 저희 심사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사실 그 보고서도 보면 1인 창조 기업하고 일반적으로 조직이 있는 그러한 기업하고 그 지원을 해줬을 때 나오는 성과물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고서로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혼자 준비하신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고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혼자이지만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수 있다. 반드시 내가 월급을 주는 팀원이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파트너, 조력자 아니면 어떤 나의 인적 네트워크, 기타 등등의 전략적 제휴 파트너, 기타 등등의 어떤 조직체들하고 섞여서 이 하나의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더 막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굳이 이거를 어렵게 막 표현하시거나 없는 계획을 막 갖다 붙이실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지금 혼자지만 조직적으로는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한 다음에 실습 시간으로 드려서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정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포인트가 나오셨나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용품 유통업 일반적인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생계형 창업이나 비혁신형 창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창업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아이템은 무조건 지원 못 받냐? 그건 아니고 무조건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10팀을 뽑으려고 했는데 적절한 팀이 7개 팀밖에 없고 나머지 3팀을 누굴 뽑을 것인가 해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템을 슬쩍 보여주시면서 이거 되냐 안 되냐? 이거 저도 몰라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템은 별론데 저도 속으로 근데 팀이 너무너무 좋아요. 팀이 보니까 뭐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발표하는 것도 보고 그들의 경험 이런 걸 봐도 저 팀은 뭔가 일 내겠는데 이런 팀이 또 있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흔히 말하는 트레저 헌터 보물 사냥꾼이 있어요. 아이디어만 계속해서 바꿔서 내서 여기저기에 신청을 하면 족족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진짜로 아주 심각하게 창업을 하실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좀 하다 안 되면은 말고 요걸로 해봐야지.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거 쓰는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시더라고요. 보물 사냥꾼 줄여서 저희들은 꾼들이 있다. 근데 저희 눈에 안 보이냐? 한두 번은 안 보이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는 있는데 몇 번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꾼인데 못 발견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심사위원이 쓱 얘기합니다. 저 친구 또 왔구먼. 왜요? 그러면 작년에 다른 걸로 왔었는데 2번을 봤대요 자기가. 근데 또 온 거예요.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를 써주시고 내가 답답하게 느꼈을지언정 그들이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이해를 시키시는 게 과제세요. 과제. 그래서 이걸 이제 실습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쭉 체크만 해보신 겁니다. 네 번째 가볼게요. 우리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고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벽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점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신 다음에 나의 어떤 대응 전략을 제시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혼자이신 분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가 일단 중요한데 기술에 있느냐, 기획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에 있느냐. 근데 이거는 거의 스타트업이 갖기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자금을 일단 좀 빼고 사람적인 거에 있느냐. 저는 1인 기업인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우리의 파트너나 조력자나 전략적 어떤 제휴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각의 이런 사람들이나 주체가 있는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혼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정말 처음 듣는 분인데, 혹시 인터넷에서 양손 라켓이라고 해서 태극 라켓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배드민턴이 저희가 한 손으로 치는 운동이잖아요. 양손체예요, 양손. 그래서 그 이름을 태극 라켓인가?
테드 민턴이라고 하시는 어떤 남성분이 계신데 그분은 혼자 다 하신대요. 속으로 당연히 말도 안 돼. 저분은 사자 아니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제품화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냥 제가 처음 접했을 때하고 만나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노력과 시간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신 거 맞는데 도와주신 각각의 1인 기업이세요, 그분도. 근데 각각의 어떤 파트너라든지 조언을 해주신 분이라든지 그 업계의 전문가라든지 다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최초에 계획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이러한 거였는데 문제가 좀 있다. 또는 뭐 수익 창출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된다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뭐 원가가 올라가서 뭐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포인트까지 벌써 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내가 충분히 분석을 했는지예요. 시장 분석. 보통 시장 분석 어떻게 하시죠?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가 있는데 직접 조사는 우리 뭐 주위에 30명한테 물어봤다, 50명한테 물어봤다, 100명 물어봤다. 그 다음에 간접 조사는 어떤 그 연구 자료, 뭐 논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시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말은 간단하지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조사를 해라 그러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경쟁사, 우리가 아닌 경쟁사들은 어떠한지, 어떠한 제품과 어떠한 뭐 차별성으로 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 전체가 모인 게 산업계니까 이 산업계 전반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고객들과 고객들이 모여서 내는 고객들의 소리, VOC, 그 다음에 그들이 전체적으로 모인 고객 흐름, 소비자 동향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치죠. 여기서 나오는 게 고객 가치고 그 우리의 가치를 느낀 고객들이 뭘로 반응하냐면 가격, 금액을 저희에게 이제 주고 저희 가치를 가져가는 건데 일단 이 시장에 대한 개념은 이 그림 한 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의 환경을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분석 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안 해보셔서 일단은 어렵거나 생소하시고 솔직히 이거는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컨설팅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순서대로 다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창업자분들은 이 수업을 하고 실습 시간을 해도 본인이 아는 것만 한다든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컨설턴트들도 하고 저도 마케팅으로 박사인데 이거 다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걸로 연습하고. 그래서 일단은 외부의 환경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패스트 분석이라고도 하고 익스티프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회 또는 인구 통계적으로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는가,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증가, 아니면 노인 인구의 증가, 초고령화 사회의 이 진입 1위, 그 다음에 출생률은 저하,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연령은 뭐 정체기에 막 빠져드는 그런 환경이 나한테 기회인지 위협인지, 그렇죠? 여기 계신 선생님은 유아용품의 어떤 그 유통, 그 쇼핑몰이면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나한테는 기회는 아니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유아용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는 그 성장 속도나 성장률은 다르겠지만 성장세에 있어요. 한 명을 키우더라도 내가 온갖 정성을 들여서 더 좋은 거, 맛있는 거를 먹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나한테 기회고 어떤 부분은 위협적인 요소인지, 그리고 기술적인 환경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자연 생태학적 환경,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떠한 이런 환경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 일단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3C 분석. C가 3개죠. 고객, 커스터머, 그 다음에 자사, 우리의 컴퍼니, 그 다음에 경쟁자, 컴피티터. 해서 고객들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우리 상황도 당연히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의 상황 분석하시는 거, 그 다음에 STP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포지셔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고객이 있는데 이거를 잘게 잘라보면 다 내 고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잘 상대할 수 있는 타겟팅을 해라, 표적 시장을 선정해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자리 잡게 할지 포지셔닝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자료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요때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신 스왓 분석을 요때 하시는 거예요.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아내시고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나름대로의 그 전략,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스왓 분석의 이 목적이에요. 그냥 이게 있고 저게 있어요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한번 마련해봤다. 마련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러한 작업을 잘한다고 해서 창업에서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창업자들 중에 이러한 작업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 제가 만나보면 10팀이면 한 두세 팀이신 것 같고 대부분 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처럼 사실은 수학 분석하는 것 자체가 사업 계획서에 들어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좀 넣고 싶다, 그 페이지에 여유가 있고 발표 시간이 길다 그러한 경우에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 중요한 점은 아까 이렇게 뽑아낸 기회 요소, 위험 요소, 그 다음에 우리의 대응 방안 제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 어차피 하시잖아요. 우리의 제품의 고객들이 누구인가 쭉 훑어보신 다음에 전국적으로 남녀노소가 아니라 누구누구만 우리가 일단 상대를 하면 되겠구나. 표적 시장 선정 하시고 포지셔닝을 왜 하시냐면 경쟁자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괜찮아요. 예전의 시대처럼 생산의 시대, 만들고 찍어내면 다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 만들어 놔도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대, 마케팅이 아니라 1대1로 건드려줘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 예전에 그 농기계에 들어가는 기어를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이 뜬다더라. 요즘에 이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러면서 우리가 전기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하고 이제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만들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따왔냐? 다 전문적인 자료에서 가져온 거예요. 2차 자료. 그러니까 간접 조사를 한 건데 이거를 저희는 추리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볼게요. 사회문화적으로 기회 요소를 보니까 국제 유가 증가, 환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차라는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일단 당연히 저희한테 기회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전기차는 특수 산업용으로만 쓰는 차가 아니야. 우리도 혹시 관심이 있고 뭐 하면 전기차 괜찮은 것 같아.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런데 기회 요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위험 요인을 찾아보니까 전기 자동차는 일단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차종이 몇 개 없습니다. 혹시 전기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모델 뭐 있으세요? 일단 국내 브랜드 중에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쪽에 선도 기업인가 봐요. 제가 이런 질문만 하면 테슬라가 1등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포지셔닝이에요. 이쪽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간 그런 선도 기업이 이 1위 데일밴드처럼 어떤 대명사화되는 거. 자, 차종 뭐 기억 안 나세요? 아이오닉도 있고 예전에 소울도 전기차가 있었고 요즘에 기아가 나오는 소형 SUV 뭐죠? 그것도 있고 하여튼 예전보다는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시는 것처럼 아직도 차종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충전 시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만들어놨지만 일반적인 휴게소보다는 주유소보다는 아직도 많이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기술 정보적인 요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내려갔어요. 처음에 소울 전기자동차가 5년 전이니까 처음 나왔을 때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소울 자동차는 2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다 그렇죠. 소울 전기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4,3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 그때 당시에 4,30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 그랜저 HG의 풀옵션을 사도 아마 등록도 하고 다 해도 그 돈이 됐을 겁니다.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낮아졌고 충전 시간도 기술이 좋아져서 많이 낮아졌고 모터라든지 소형화 이런 작업들이 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자동차가 비싼 이유가 뭐냐?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의 가격과 수명,
그리고 충전 시간이 휘발유 가서 딱 넣는 거, 경유 가서 넣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국내 주요 전기 자동차 부품 시장의 기술력은 이쪽에 선진국이 100점이라고 하면 국내는 85점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도 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생태학적 요인으로는 위험 요인은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라는 것이 일반화되면 아무래도 환경 오염에 훨씬 덜 시킬 거니까 그런 좋은 이런 기회 요소만 있고요.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 뭐 이러이러한 거, 그 다음에 위험 요인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비싸서 아직은 민간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뭐 골프장 같은 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법규적인 요인으로는 뭐 지원 대상 공통기준 마련하겠다, 뭐 인프라 구축하겠다, 지원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은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가로치고 빨간색으로 해놨죠. 바뀌었어요, 몇 년 새에. 제가 이거 조사한 게 3년인가 4년 전인데 이게 불과 1, 2년 안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설치 가능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부의 보조금의 어떤 혜택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또는 뛰어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 영향력 지수는 사실은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우리는 이러한 포인트가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아. 얘는 3. 그러면 뭐 생태학적 요인으로 이거는 뭐 다 그래. 그럼 중.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하.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은데, 얘는 한 번 정도는 해보실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뭐 그대로 또 사업 계획서에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는 넣으실 수는 있겠죠.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장의 상황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스티프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인이 저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요인도 물론 마찬가지로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 요인이 이렇게 감지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나름의 전략까지 같이 제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한 번 정도는 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업계에서 다듬으시고 수정 보완하실 때 아주 좋은 재료로 쓰시기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30분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외부 거시 환경 분석했죠. 전체적인 그러한 환경 또는 분위기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 그럼 가까이에 있는 애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죠. 고객 분석을 쭉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예로 드는 거는 여드름 치료제 시장. 여드름 치료제. 자, 고객 분석을 해보니까 10대 90%가 여드름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성인들 또한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핵심 고객은 일단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핵심 고객은 기본적으로 10대는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5세 이상의 성인 남성 몇 프로, 여성 몇 프로 해서 과거에보다 성인들의 여드름도 상당히 지금 뭔가 증가 추세에 있구나. 그러니까 10대뿐만이 아니라 20, 30대 성인들도 우리의 고객층으로 우리가 안고 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고객들의 구입 동기를 봤더니 여드름 치료 효과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자극이 좀 적은 제품들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 인지도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을 보기도 한대요. 여드름 치료제인데 무슨 디자인을 봐. 그쵸? 제품만 좋으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소비자 트렌드도 이제 바뀐 거죠. 디자인이 허접하거나 제품의 포장 상태, 뭐 이런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 고객들한테는 품질이 낮다라는 연쇄작용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사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160년 전통의 피부 외용제 시장의 1위 기업으로 아주 선두의 자리에 있다.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무슨 치료제, 두피질환 치료제 이런 걸 생산하는 능력이 있고, 이런 선도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런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사 분석이 또 이제 중요한데, 현재 경쟁자를 보니까 전문 제약회사예요. 여기가 제약회사인 것처럼 제약회사인데 여기 이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잠재 경쟁자가 누구냐면 각종 화장품 회사예요. 요즘에는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그 앞서서 예방이라는 개념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전문 제약회사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어떤 기능성 화장품을 통해서 치료가 아니다 우리는 예방으로서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기름기를 줄여주고 하고 해서 여드름 억제를 한다라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분명히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의 강점들을 보니까 걔네들도 브랜드 인지가 높고 신뢰도도 높고 유통 채널이 다양하다. 그리고 경쟁 우위의 기업의 어떤 약점을 보니까 제한된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서 마케팅에 아직 적극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잠재 경쟁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다른 그 강의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나이키가 밝힌 우리의 경쟁자. 나이키가 밝힌 경쟁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것처럼 리복, 아디다스, 뉴발란스, 데상트, 그죠? 푸마 이런 기업이었는데 나이키가 밝힌 우리의 경쟁자가 이외로 누구였냐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나이키는 이 아웃도어 이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자기네들의 옷이나 어떤 기구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나이키가 밝힌 그 경쟁자는 누구냐면 닌텐도예요. 닌텐도. 게임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에서도 신발에 뭐 센서 부착하는 거랑 그런 거 어플을 막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신발을 신고 도보 아니면 마라톤 이런 걸 하면 몇 킬로 했다 이런 것들이 막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 닌텐도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닌텐도가 자기네들도 우리의 경쟁자가 엑스박스나 다른 게임기 회사인 줄 알았더니 우리의 경쟁자가 얘네더라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신 지금 게임기나 혹시 MP3 따로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다 뭐 하나로 다 쓰시죠? 스마트폰. 닌텐도가 밝힌 우리 새로운 경쟁자가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그 배틀그라운드 저는 게임은 안 하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 원래가 전통적으로 PC로 하는 게임인데 모바일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쿠쿠밥솥이 밝힌 우리의 경쟁자가 다른 밥솥 회사들이 아니라 지금 또 댁에서 드시고 계신 바쁘면 뭐 돌려 먹어 이러잖아요. 햇반. 이게 다 경쟁자예요, 경쟁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핵심 타겟으로 할 고객들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우리의 강점 또는 약점, 그 다음에 경쟁자들, 잠재적인 경쟁자도 이제 포함인데 이게 힘들다면 일단은 현재의 경쟁 상황이라도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분석은 굉장히 많이 해보시고 지겨울 법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죠.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래서 고객을 저희가 세분화할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인구 통계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별, 남자냐 여자냐로 나눌 수도 있고 연령층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소득 수준이 어떠하느냐, 어떠한 직업군을 가졌느냐,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 캠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냐, 여행을 많이 다니냐에 따라서 그 누구가 달라지는 건데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왜 구매를 할까. B2B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 중에 하나죠. 왜 구매하는가, 왜. 그 왜를 알아야 우리가 마케팅적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데 왜를 몰라요, 왜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담당자를 좀 만나봐라, 제발. 마케팅이 막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직접 제발 좀 발로 뛰셔라.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아니면 그들이 도대체 언제 구매를 하고 그들은 어떠한 구매 조건을 원하는가까지도 조사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남성분들이야 대충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 혹시 이 블랙앤데커라는 브랜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다고요? 이거 아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시면 관심 있게 보시는 뭐 청소기 이런 데 다 있는데 얘네들 청소기 만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누구냐면 가정용 공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출발을 해요. 가정용 공구.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 얘네들이 가정용 공구를 만드는 회사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산업용 공구도 그러면 우리가 출시하자. 가정용 공구 먹었으니까 산업용 공구 시장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 20명의 직원들을 모아서 다음에 우리 언제 미팅을 하자. 근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 한 명당 산업용이니까 어떤 현장이잖아요. 각각의 어떤 현장들에서 직접 일하는 그런 사람을 너 한 명당 10명씩 만나고 와. 그러니까 20명의 직원을 파견 보냈으니까 10명씩 만나면 200명의 고객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산업용 시장에 들어가려고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뱉은 의견이 뭐였냐면 그거는 가정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용어가 뭐냐면 포지셔닝이에요. 고객들의 머릿속에 이 블랙앤데커라고 하는 이 기업은 가정용 니네들은 전동 공구만 만드는 데잖아. 어디 산업용을 만들려고 해. 안 맞아 우리랑. 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AS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고장나면 뭐 고치거나 어쩌고 하면 되는데 산업용은 다르죠. 이 산업용은 하루 일당 시간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내가 만약에 이게 고장나가지고 오후 반나절을 버리거나 그날 작업을 못하면 이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한 제품을 원하냐면 AS,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지 않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더라도 이 AS가 뭔가 좀 확실한 그런 업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문제를 이제 찾아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용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환경 자체의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이 공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휴식 시간 또는 뭐 식사하러 가실 시간에 장비를 어떻게 할까요? 저희 막 이렇게 작업하다가 잠깐 쉬자 아니면 뭐 밥 먹고 하자. 장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현장에 와가지고 내가 아까 어디다 놨더라? 못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공사 환경, 작업 환경이 좀 복잡하잖아요. 거기 세계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세 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고객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나온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블랙앤데커라는 이 브랜드로 우리는 산업용 공구도 만듭니다. 이거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이 드월트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얘네는 딱 산업용 공구 전문 브랜드다로 아예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아예 서브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서브 브랜드를 만들었냐? 가정용 공구 만드는 회사가 공업용도 만들면 안 되냐? 이 포지셔닝이 무서운 게 고객들의 머릿속에 또는 가슴속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거를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인데, 그거에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죠. 샘표, 미원 하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세요? 어떤 제품이 떠오르세요? 조미료나 샘표 하면 특히 뭐 떠오르시잖아요. 간장, 그렇죠? 대표적으로 샘표는 간장을 만드는 회사, 미원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조미료인데 얘가 또 뭔가 대명사처럼 됐죠? 조미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원 하는 것처럼 이러한 기업인데 얘네들이 이걸 만든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제가 뭐 합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실제로 출시했던 모델의 이미지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샘표나 미원이 이때 당시에 이제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점점 더 커피 시장이 클 거야. 우리도 커피 제품 만들자 해서 출시했던 게 얘하고 얘가 아마 뭐였더라? 로즈버드가 했던 그런 커피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조사가 아까 샘표하고 미원이에요. 고객들의 마음속에는 얘네들은 간장 만드는 데인데 얘네들은 조미료 만드는 데인데 하면서 이 커피를 이제 사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것처럼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아까 그 AS에 대한 신뢰 문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까? 30분 보증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만약에 작업 현장에서 어떠한 이 장비가 고장이 났다. 그럼 우리에게 신고 전화를 해주면 바로 최대한 30분 이내에 다른 제품, 새로운 제품 가져다 주겠다 하고 아까 그 고장난 걸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본사에서 고쳐서 수리센터에서 고쳐서 다시 가져다 주고 이제 그 잠시 빌려줬던 새 제품은 다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30분 잠깐만 좀 쉬고 있으면 새 걸로 갖다 줘요. 그래서 다시 작업을 좀 하면서 그 미스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장비 그 환경 자체의 문제 있었죠. 장비를 쓰다가 잠깐 내려놓고 딴 거 하다가 잠깐 들어왔을 때 우리 장비가 어디 있더라? 모른다. 그래서 이 노란 선, 이 선을 노란색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뭐 빨간색이 열정, 파란색이 뭐 이런 것처럼 노란색이 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란색이 작업 환경에서 작업 환경이 대부분 막 시커멓잖아요. 잘 띄는 색이 노란색이더라. 그래서 노란 선으로 해놨더니 그 선만 보고 따라가서 이렇게 쭉 따라가니까 아, 전기가 여기 있었네. 그래서 다시 그걸 찾아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시장조사, 더더군다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기죠.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을 만나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객은 바이어일 수도 있고 유저일 수도 있죠. 구매자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아기용품을 사는 사람들은 엄마들인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외부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 대응 전략을 도출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러한 그 툴이 뭐냐면 많이 익숙하신 스왓 분석. 자, 스왓 분석에서 이 강점과 약점 이 두 개는 내부적인 요소일까요? 외부적인 요소일까요? 내부적. 잘했건 못했건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탓이에요. 강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 기술력 또는 아니면 우리의 뭐가 있을까요? 뭐 생산 시설, 아니면 뭐 자본력, 아니면 기타 등등의 우리의 뭐 업력, 경험 이런 것들은 다 강점. 그 다음에 약점에 많이 들어가시는 것들이 이제 뭐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은 낮다, 생산 시설이 뭐 미비하다, 자본력이 없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약점. 그런데 밑에 있는 기회하고 위협은 내부적 요소가 아니라 외부적 요소죠. 외부적. 기회 요인은 우리는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하고 있었는데 뭔가의 흐름이 변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분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곱창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곱창 대란이 일어나요. 누가 그 대란을 일으켰죠? 마마무의 화사라고 하는 연예인이 어느 날 TV에 나오더니 혼자 곱창을 막 몇 인분을 때려 먹어요.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밥까지 볶아 먹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곱창 그 대란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던 대로. 이런 게 예를 들면 기회예요. 기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곱창이 그런 뭐 기능이 있는지 뭐 모르지만 뉴스에서 어느 날 곱창에 있는 이러이러한 성분이 뭐 어디 몸에 좋다더라, 만약에 뭐에 좋다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이슈가 좀 돼요. 저희에게 기회 요소죠. 또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걸 잘 안 먹었는데 갑자기 이런 걸 뭐 좋아하더라. 고객 니즈의 변화, 소비 트렌드,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증가, 고령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기회 요소인데, 위험 요소는 반대.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뭔가 우리에게 불리한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쟁자 출현.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어떤 이슈. 곱창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곱창에 있는 무슨 그 성분 때문에 굉장히 뭐 비만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뭔가가 안 좋다, 뭐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 들어갔을 때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파악을 해보시고, 파악을 하시고 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뭐 SO 전략이니 SW 전략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강점하고 약점이 있었고 아까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이 있었는데 이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점 요인과 기회 요인이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이 사사분면에서 최고 좋은 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뜩이나 잘할 수 있는 분야고 우리의 최고 장점인데 기회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다음 여기 사사분면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약점 요인에 위험 요인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최고의 어떤 전략으로는 최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사업 철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철회, 이런 전략까지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 영역에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가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전략이 중요하세요. 여기서는 딴 것보다도. 그래서 스왓 분석을 하셔서 이러한 작업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하시고,
2차적으로 중요한 게 이 대응 방안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소하고 내부적인 요소를 헷갈리셔서 뭐 S에다 쓰실 거를 뭐 밑에 O, 기회에다 쓰신다든지 약점에 쓰실 거를 위험 요소에 쓰신다든지 순서가 바뀌시는 게 제일 많으세요. 이 유형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벌써 1시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10분을 쉬는 시간을 하시고 1시간 동안 실습은 지금 제가 체크포인트 5개를 제시를 드렸거든요. 5개를 실습을 하시면서 제가 질문하시는 분 옆에 가서 좀 도움을 드리고 마지막 1시간은 발표용 사업 계획서로 그럼 우리가 넘어오면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쉬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계에서 양식 없으신 분 계세요? 양식? 이거는 창업진흥원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양식이거든요. 근데 뽑아주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을 가져가시고 혹시 모자라시면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라시면 메일로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사업계 양식이 없으신 분이 근데 여기 발표 자료가 이게 좀 아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업 포인트로 만들고 일단 서류 제출을 하시고 통과가 되셔.